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또 위기 관리 능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KBS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9.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평가도 굉장히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전에 없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절반의 성공이다.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실패한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산무정부다라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자, 제가 반환점을 찍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 굉장히 질문을 드리면서도 칭찬해. 아니 홍 대표님이 대선 경 라이벌이었으니까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민들이 초기에는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거리에 실업은 넘쳐나고 지금 뭐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또 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나는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지 북에 아부하는 군대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판에 나는 저게 49.7 나 여론조사 저걸 안 믿는 게 왜 안 믿냐? 한국의 여론조사는요. 저 보면 저거 아마 50% 이상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 워낙 찍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41%가 찍었거든요. 아니 41%가 찍었는데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의 로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로데이터를 보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은 적극적인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이래 분산해서 찍었던 사람들은 샘플링을 적게 합니다. 3분의 1도 안 되게. 그래, 사실 그래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나는 저거 거네요. 49.7 저거는 지금 제대로 하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이제 지금 제가 이 물 마시다가 한 반쯤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그거 비슷한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우리 정치 구조가 지금 사실은 승자 독식 구조로 돼 있어서 대통령 선거도 한 명만 뽑고 국회에도 뭐 거의 대부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식으로 그 이른바 the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통령이 성공하면 야당은 망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실패하면 여당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야당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에게 좋은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반반 나와요. 지금 각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기 지금 KBS에서 의뢰한 거는 잘함이 조금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이제 우리 직전에 본 갤럽 조사에서는 똑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근소한 차입니다. 예. 저희 전부 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잘함과 못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ARS 뭐 전화 면접 뭐 어떤 방식으로 한 거든 다 비슷비슷하게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이거 잘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지 지지한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정치적으로 잘 못하고 있으라고 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못한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지지 안 하면서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데 한 반 정도는 만족하는 편, 반 정도는 불만족하는 편. 지금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집권 절반이 지나갔는데 네네. 이제 홍 대표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외교가 왕따다. 근데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외교를 잘한다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네요. 지금 예. 외교와 관련돼서가 21.9%가 예. 나왔네요. 저기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도 잘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못한다도 보면 똑같아요, 거의. 못한다를 보면 남북관계 외교정책 저런 거. 그러게 외교 정책이 3위에 있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일자리 마련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죠. 잘한 분야에서도 네. 적게 나오고 네. 못한 분야는 많이 나오죠. 저 얘기는 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외교, 국방, 안보, 남북관계 이런 쪽에서는 성과가 있었어요. 아직 결실은 못 맺었지만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대책,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네. 데서는 좀 성과가 있었지만 미흡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 저기 부동산 정책 미흡하다 그러는데 지금 집값은 상당히 그래도 안정세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유는 찾는 거고 일단 지지해 안 해. 혹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판단해 놓고 그럼 이유는 찾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 대표님이 비판하셨던 세 가지 남북관계 외교 이런 것은 잘하고 네. 잘해왔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반도는 평화롭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훨씬. 그다음에 복지정책, 뭐 보건정책 이런 것들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10월 그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률이 40대에서만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전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에요 지금.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그렇게 있어서 좀 미흡함, 지지하든 안 하든 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야는 경제 분야는 좀 미흡한 걸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똑같은 걸 놓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이게 반반이라서 그런지 이 얘기 들으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가 들으면 저희가 네, 정치가 원래 그런 저도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아니. 살펴보면서도 어느 분의 얘기가 옳은 건지 내가 네.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것도 진지하게 하신 건 아니죠? 진지하게. 어떤 걸 꼽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쇼. 진지 안 하시다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쇼. 정치판이 네. 24년 동안 네. 정권을 수없이 겪었는데 문재인 정권만큼 쇼 잘하는 정권이 네.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사로 보면 행동으로 보면 쇼가 되고요. 네. 이제 저것이 연기냐 아니면 마음에서 나온 행위냐를 보는 것도 미우면 연기로 보여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 근데 5.18 행사장에서 뭐 5.18 희생자 따님을 안아준 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쇼냐 아니면 현장에서 생긴 상황이냐에 대해서 진실이냐. 네.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장에서 생긴 상황인데 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종의 동어 반복이에요. 나 문재인 싫어 쇼야. 나 문재인 좋아 저거는 진심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홍 대표님 말씀이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네. 동조하는 사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 네. 홍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동조하겠죠. 네. 아니요. 그렇지만 제 저를 좋아하는 싫어하는 분들은 사람도 이 말에는 동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도 일종의 쇼 비즈니스의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중 정치는 잘 해야죠 뭐든지.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쇼 비즈니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 정책은 잘못하면서 모든 것을 쇼로 커버를 하고 있다. 저는 정책 잘하고 있다고 봐요. 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을 잘한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야기는 밤새도록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홍 네, 대표님, 네. 우리 누구 네. 대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서 맞아요,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합의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논쟁해서 누를 수도 네. 없고 그냥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시각의 단면들을 네.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각각 보여드리는 거고 네네. 그렇죠.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고 내 생각하고 한번 어떤가 견뎌보시고 그렇죠. 네.
판단하는데 도움 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뭐 서로 다퉈도 괜찮았죠. 네. 아니 그거 다투는 것도 뭐 아니죠. 다투는 것도 아니죠, 맞아. 아니, 국회에는 진짜 주먹 쥐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요새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한번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0년 내년도에 그 총선이 갖는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네. 지금 네. 계속 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 이번 선거 2020년 내년에 치러질 선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지금 정치판이 또 언론이 어떨까요, 대표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좀. 아니, 네. 유 장관이 먼저 이야기해. 예. 홍 대표님이 지금 이사장님. 약간 비관적이실 것 같아요. 제가 아, 느끼기에는. 네.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저는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그렇게 제가 비관적이라 하면 현 여권이 질 거다 이럴 때 네. 비관적인 거고요. 그게 홍 대표님한테 낙관적인 거예요. 제가 홍 대표님이 좀 비관적이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권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홍 대표님 어떠세요? 이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문재인 정권이 총선 대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이죠. 응? 두 가지 방향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쇼. 그 다음에 부지런히 뭘 적고 첫째, 계시는데. 이제 네. 국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걸 통과시켜야지 좌파 연대가 민심과 다르게 승리하는 구도를 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제도는 다당제로 가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과제가 되겠죠. 자기들 의석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같은 좌파 연대 정당들이 다 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첫째 무기로 하고 두 번째가 퍼주기 복지를 지금 계속하려고 할 겁니다. 올해 예산이 500조가 넘었죠. 500조가 넘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절반이 국가 배급으로 먹고 삽니다. 국가 배급으로. 외국 카드를 하나 줘가지고 식료품하고 휘발유는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망해도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2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500조를 넘겨가지고 심지어 60조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팽창 예산 만들어가지고 이거 퍼주기 복지에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먹고 사는 세대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거주기 복지로 소위 서민들 표 끌고 모아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을 논의하는데 일단 그까지 말씀하시죠. 아니 조금만 더 아니, 얘기하자. 티키타카 좀 하시죠. 가만있어. 내부터 드리블 너무 오래 하시면 괜찮아요. 팬들이 실적이 싫어하시는데. 나오도 괜찮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야권이 통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야권이 통합이 안 되는 게 통합이 안 돼도 의석수를 채울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2등을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권 통합을 안 하고 군소정당으로 같이 뛰어가지고 여의도만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권 분열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집행정지를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그 대부분 판결이 나야 이제 구속 집행정지를 하겠죠. 일단은 병원에 이제 이례적으로 입원시켜 놓고 저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야지 구속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형집행정지. 아니 형집행정지죠. 형집행정지. 아 그게 지금은 하는 거는 구속 집행정지인데 확정되면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에서 판을 짤 건데 그래 짜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나는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네. 저는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이제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이고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인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의 승패를 이제 다룰 때 세 가지 변수를 주로 놓고 봐요. 전통적으로. 이건 뭐 저희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선거 전략을 짤 때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구도, 두 번째는 이슈, 세 번째는 인물이에요. 네. 구도, 이슈, 인물. 이 이슈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서 정책 대립이 압도하게 되면 이걸 정책 선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세력이 선거를 이기게 되는데 우선 구도는 지금 현 야권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우선 여러 개의 당이 있죠. 이 진보 쪽은 이렇게 자유주의 진보 쪽은 원래 민주당, 옛날 민주노동당, 지금 정의당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보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로 묶여 있다가 지금 여러 개로 쪼개져 있죠. 그 두 개 내지 세 개로, 2개 반 정도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공화당을 반으로 치면. 그러니까 2.5당 체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원래부터 1+1로 1+0.5 정도로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거고. 네. 그래서 구도상 지금 정계 개편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이 불리하고 여권이 유리해요. 그럼 이슈에서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문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도 경제 일자리 쪽이 좀 약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좀 미진했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좀 더 용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슈는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 경제 이슈예요. 여기는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막 내놓고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만한 성과를 지금 못 냈기 때문에 이 이슈 면에서는 꼭 여당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야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슈 싸움에서는 야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인물인데 네. 인물도 지금 야권이 좀 불리해요. 여권 쪽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서 전략공천 영입할 수 있는 이제 여지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권이기 때문에 또 전직 관료나 뭐 경제계 쪽이나 이런 쪽에 좀 폭넓게 사람들을 땡길 수 있는 반면, 이제 자유한국당 좀 어렵죠, 그게. 뭐, 중진들. 내가 그 당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예. 난 몰라요. 아니, 뭐, 그 당 운영은 안 하셔도 당원으로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을 긋고 계시네요. 예, 아까부터. 인물 면에서도 야권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네. 2개는 좀 어느 정도 여권이 유리한 것 같고 아. 1개는 야권이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선거는 야권이 좀 힘든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 가장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될 게 패스트 트랙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 인물과 관련해서 아니, 되게 중요해요. 그거하고 그죠? 예. 두 번째 패스트 트랙 검찰 수사. 수사를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게 또 선거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변수가 네. 커집니다. 홍 세 대표님. 번째 인물 문제인데 네. 인물로 가시기 전에요. 네. 우선 그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홍 대표님은 우리 정치가 잘 되고 있다 또는 우리 정치가 좋은 정치다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어떤 정치여야 좋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당 정치로 가야죠. 저는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좋은 정치라는 것은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냐? 그거는 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론이나 정치학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견해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소망이 대체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비율로 반영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니까요. 국민 주권에 맞는 대의 정치라면 이 대의 정치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소망을 네.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실현해 주는 게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정치 제도란 어떤 거냐? 뭐 다당제냐, 양당제냐, 무슨 뭐 연동형 비례냐, 소선거제냐 이런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어떤 제도도 다른 제도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냐 하면 그런 의미의 좋은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소망과 요구가 골고루 실현되는 정치를 이루는데 더 유리한 그런 선거제도를 좋은 선거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과가 다당제가 되건 양당제가 되건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 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양당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소선거가 좋다, 중선거가 좋다, 뭐 또는 뭐 비례대표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 관점은 이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 도입하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100%가 아니고 50%예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으면 그 절반만이라도 메꿔주는 제도예요. 반쪽짜리.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제도보다는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 점유비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리한 제도는 맞잖아요. 맞고 안 맞고 예. 그거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죠. 지금 유 장관이나 심상정 의원은 소수당 출신이야. 저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에요. 뭐 결당했잖아. 공개 열린우리당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죠, 열린우리당 만드셨죠. 대통합 민주시당도 당원이었어요, 제가. 아니 내 말은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게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심상정 의원 논리입니다. 똑같죠?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나는 정답이 아니고 민의에 반하는 오답이다. 네. 그거는 그게 민의를 지금- 반영하는 제도죠. 아니 그걸 지금 논의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협상도 안 하고 깽판 쳐가지고 네. 결국 패스트트랙 간 거지. 아마 이제 12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뭔가 패스트트랙의 이제 상황을 네. 보면 저는 그거는 저희가- 민주당하고 다른 네. 야당들이 손잡고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야, 기본적으로. 그 하나만 요것만 이야기하고 네. 넘어갑시다. 네. 국회법을 패스트 트랙을 만들 때 그거는 민생법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민생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대치할 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보의해서 통과시키자 그런 취지고, 선거의 룰, 게임의 룰 같은 이런 선거법 협상은 이건 패스트 트랙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른 당들은 다 아니, 찬성하는데 자유한국당 혼자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른 당은 왜 찬성하느냐? 그 위성정당들은 그걸 해야지 자기들이 국회 진출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도 나는 달갑지 않다고 보는데 같은 좌파 연대들끼리 같이 국회를 정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민주당은 끌려가는 거죠.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그냥 시뮬레이션을 대충 이렇게 해보면요. 민주당으로서 자기 당의 의석수만 생각하면 지금 선거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로 하면요. 지금 이 1대 2.5, 네. 야당이 2.5당 체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치르면
그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대부분 압승할 거예요. 지금 만약 큰 변수가 안 생긴다면. 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 연동형 비례 50%짜리를 도입하는 것은 진짜 진심으로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선거 제도 아래에서 이렇게 양당 구도로 대결이 심화되는 이런 정치에서 네. 좀이라도 다른 데로 가보자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야, 그거는 내가 솔직히 솔직히. 야 유장관 그거는 우리끼리 솔직히 아니 저희가 얘기하자. 정치합시다 그거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예. 또 진행할 예,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그거는- 연동비례대표제나 이런 정말 핵심 쟁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오늘은 이사장님. 주전을 네, 많이 네, 많이 네. 여기까지만. 민주당은 응?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내키지 않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법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법이 더 힘들어요. 아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싫어요. 근데 공수처법을 같이 어.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동시에 네.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좀 손해를 보고 어? 그 진정성이 따라가는 있네요. 거예요.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지 야, 않아요. 이게 뭐 에이. 공수처 연동비례대표제 지금 굉장히 그 첨예한 사안들인데 여기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네.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다음 것 기회에 같습니다. 또 하죠,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네. 하고요. 아까 이제 구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안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보수 대통합. 아마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당 대표라면 보수 통합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된 게 탄핵 때문에 분열이 됐습니다. 네. 응? 보수 우파 진영에서 탄핵에 책임 없이 자유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에 계셔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도지사 하시면서. 예, 국회에 안 계셔가지고. 네. 정치를 네. 그때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전화 오면 절대 탄핵을 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탄핵을 해서 안 된다. 어, 중립적인 총리 세워놓고 임기까지 지켜줘라.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고 헌정 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그랬어요. 그런데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된 게 이 탄핵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내 100분 토론에도 조금 이 말을 했는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랑 반대한 사람이랑 그게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찬성해서 배신했다. 반대해서 그럼 자기가 온몸을 던져 막았어야지. 막지 못한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이나 비겁하기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당 따로 차려가지고 탄핵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네. 않는다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탄핵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 법률, 언어법에도 이걸 무효화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 끝났죠. 방법은 끝났지. 그 방법은 우리가 집권해서 탄핵의 명예회복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해주면 돼요. 사면해주고 예. 뭐 그러면 명예회복 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되지도 않을 그걸 가지고 싸워서니까 지금 보수파가 통합이 되냐. 예. 너무 과거가 이제 보수의 발목을 아니, 잡고 있다 그래. 이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제가 구도를 아까 이제 네. 그냥 야권이 2.5당 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탄핵때의 구도가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지금 3년 동안 네, 그대로 네. 가고 예, 네. 탄핵 당시의 형성돼 있던 정치 지형이 일부 이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 당시 더 많이 떨어졌을 10%대까지 떨어졌을 때에 비하면 4%. 약간 복구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때의 정치 구도가 지금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권이 분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이제 패권은 친박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친박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권한대행 국무총리 했던 황교안 씨가 대표고, 그다음에 황 대표가 들어올 때 친박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와서 당 대표가 되었고, 그 후에 당직 인사나 등등에서 모두 친박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탄핵 당시 형성되었던 정치 지형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권은 좀 여당으로서는 되게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지도 체제로 총선까지 들어가게 네. 되면은 자유한국당 탄핵론이 나올 거예요. 네. 여권 쪽에서. 네. 이게 지금 대통령만 탄핵을 했지 그 당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은 탄핵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저 당을 마저 탄핵해서 적폐청산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의 당 지도부와 당 시스템은 그게 딱 맞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홍 대표님이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그거. 이거 이야기하면 또 날릴 낀데. 요즘 몸살이신 아, 거예요. 나는 몸살인 게 아니고 난 몸살이는 삶을 살아보질 않았어요. 살이시잖아요. 그런데 살이는 게 아니고 이게 공식 하도 석상에서 말씀하시기 좀 이야기를 곤란하시다. 하면 네, 시끄러웠어. 네. 총도 못 쏴본 사람들이 네. 내부 총질이다 내부 총질. 이 소리를 하니까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냥 이 말을 사장님이 하니까. 예,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총이나 여쭤보시면 쏴보고 내부 곤란하죠. 총질이다 이 소리 하면 네. 맵진 않지. 네, 저총 좀 쏴본 사람으로서 홍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진짜 걱정이다. 네. 네. 지난 2월에 전당대회 할 때도 탄핵 총리가 들어오면 우리 선거 어려워질 것이다. 같은 탄핵 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예. 흡수를 하게 그게 된 야권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친박들이 그걸 들은 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첫째 우리가 살려면 탄핵으로부터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된다. 네. 그게 그래야 탄핵 당시 형성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생기는 바꿀 수 건데. 있고 네. 그게 전제가 돼야지 다시 모일 수 있다. 네. 다시 모일 수 있다. 네. 자, 요거는 지금 정보 제공용 멘트로 제가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자,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총 8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이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실시된 총선은 총 4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12년 19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3번 모두 집권당의 과반 의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권 초반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는 여당이 과반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다야 구도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하고 여야 텃밭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지역 구도가 깨지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네,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요거 보면서 이제 아마 이 과거 총선들 어떤 결과를 보시면 두 분께서는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옛 기억들이 떠올리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15대부터 18대까지 4번을 하시고 우리 이사장님은 16, 17대 하신 거죠? 16대는 이제 제가 16, 네. 보궐선거로 막판에 들어왔고 네. 좀 총선은 저때 한 번. 가장 기억에 남는 총선은 언제였나요? 저는 총선을 한 번밖에 안 아, 해봐가지고요. 그, 당연히 이제 17대 17대. 노무현 대통령 원래는 네.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때 야당이 탄핵만 안 했으면 네. 여당이 선거에서 졌어요. 그때 그 전에 보궐선거도 다 지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2003년도에 보궐선거로 국회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 4월달에 했는데 3군데 수도권 보궐선거를 했는데 나머지 둘은 다 야당이 이겼거든요. 네. 저는 여당은 아니고 그냥 꼬마당이었지만 여당 연합공천으로 됐으니까 그렇죠. 여당이고.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야당이 매우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낮다는 그것만 믿고 탄핵을 했다가 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네. 잘못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 전혀 다른 건데 그때 야권에서 그 판단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오버하는 바람에 저렇게 152석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저렇게 됐던 거고요. 저건 아주 예외적인 선거였어요. 나머지는 다 보면
여당이 이길 때도 있었고 졌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도 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네. 대표님은 언제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나는 많아서. 2004년도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예. 네. 그 탄핵의 광풍 속에서 동대문에 선거를 치렀는데 네. 나는 의당 안 될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선거 운동을 안 나갔어요. 집에 앉아서 바둑만 뒀어요.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선거는 하기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욕하는 사람들. 나가면 욕하니까. 여론조사도 혹시 안 좋았었나요? 아유, 그 여론조사는 뭐 상대방이 3배 이상 안 좋았지. 네. 그럼 뭐 더블도 아니고 3배 이상 줬죠. 그냥 바둑이나 두는 게 그래서 낫겠다 집에서 생각하시는 바둑이나 상황이었는데. 두고 네. 또 그 지구당사에 와서 사람 불러서 바둑이나 뒀어요.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역풍이 불 때는요. 네.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해서 나룻배 막 저어가잖아요. 근데 저런 탄핵바람 같은 게 불면 옆에 그냥 구축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8일째 되는 날인가 우리 당에 구의원 한 분이 시의원하고 쫓아들어 왜그 선거운동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보니 떨어질 건데 뭘 나가냐. 그냥 돌아다니면서 고생 안 하고 막 그냥 집에 갈란다. 밖에 나오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전멸할 위기에 가니까 고수 결집을 한 거죠 또. 아니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네, 그때 살았던 네. 사람이 저하고 돌아가신 정두환이하고 그 다음에 이재호 장관 강북에서 세 사람만 살았어. 그 부분 참 정치 선거라는 게 진짜 생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끝나서 딱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참 그때는- 재밌어요, 보면. 그때는 예. 개표하는 날도 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고 집에 가 있었어요. 네네. 집에 있으니까 그 시의원 한 분이 집에 쫓아와갖고 빨리 나와보라고 이긴다고.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 이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농일동이라는 데가 그거는 그 민주당이 이겨 본 적이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100표가 이겼대요. 처음에 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될 수도 있겠다. 그 나가 보니까 조금씩 전 동네에서 다 네. 이기더라고. 이번에도 뭐 그런 약간의 또 이변들이 또 많은 그렇죠. 이변들이 연출이 되겠죠. 선거는 지금 6개월, 예. 5개월 더 남은 선거인데 네. 쉽게 예측하기 지금 이런 게 어려운 안 돼요. 겁니다. 지금은. 예. 어려운 다만 겁니다. 이제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 이 전통적인 고려 요소를 보건데 다소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야권이 불리한 좀 힘든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정도의 그렇죠. 전망이지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변수 모두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확실하게 전망하기 좀 어렵죠.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선거 이기려고 보수파의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안 되더라도 나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통합해 버릴 수도 있다. 투표를 할 때. 예. 뭐라도 어차피 그래요. 저쪽은 사표가 되는데 저쪽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큰 집이니까 큰 집을 전부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투표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치도 심판할 수 있고 내 지역구의 대표도 바꿀 수 있고 사실 이 선거 기간만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자 그래서 더더욱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환심을 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후보들에게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훌륭한 후보한테 그러겠죠. 저거 훌륭한 후보한테 투표할 것이다. 뭐 우리 홍 대표님 같은 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누구라고 꼭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네. 저거 물갈이
여론조사구나. 네. 나는 갑자기 저게 인적쇄신. 인적쇄신이 네. 한국만의 네. 특유한 제도. 아, 그게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네. 하원에 16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실제로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그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모든 당들이 정치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을 뽑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여야가 인적 쇄신론, 뭐 인재, 신인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네. 미국 그 네. 의원들 보면요. 당선되고 거의 전날부터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지. 거기는 선거운동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하원 의원은 2년이거든요.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인데 당선된 거의 전날부터 이제 재선 운동을 거긴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오, 그런데 똑똑해서. 오. 거기는 네. 하원 16선도 있어요. 32년. 야, 그런데 한 그거는 평생을 맞춰서 그 분들이. 불가리는 네. 중앙당이 없어요. 또. 중앙당이 없어가지고 전부 지역 코카스에서 다 뽑는 거죠. 예비선거. 네, 예비선거. 네, 네. 근데 예비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오래 한 사람이 지역 코카스에서 당선되면 그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상대방 후보하고 붙습니다. 근데 미국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재임 중에 정치적 실책하면요 재선이 되질 않아요. 예외 없이 응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쁜 짓 해도 좋은데 공천 받으면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있죠. 홍 대표님 말씀이 네. 이제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네. 예전에 그랬던 거는 그 지역구도가 강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네. 거의 대부분이 당선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이 약화됐죠. 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아지한테 뭐 1번 써서 어디 보내면 당선되고 네네. 무슨 고양이한테 2번 달아서 보내면 당선되고 이런 농담이 이제는 통용되기 어렵게 됐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도 결국은 인물 선택과 관련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기 선거 때마다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쇄신론. 이제 지난 한 20년, 30년의 그 선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40% 초선 의원 당선자가 네. 초선 당선자가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아, 지금 보시는 거 예. 같이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을 때 이제 17대는 심지어 17대 때가 많았던 61.5% 거는 네. 소위 탄핵 때. 탄핵 때 탄핵 때. 탄돌이 네네. 주로 이제 열린우리당의 네.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았던 거고요. 탄돌이라 그래요? 네, 탄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나머지는 대부분 40에서 50% 사이인데 네네. 굉장히 많이 물갈이가 된 거예요. 지금 선거할 때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정치 혐오, 정치인에 대한 불신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 분풀이 일을 하고 싶고 그 정당들이 그렇게 응징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심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물갈이를 하는 소위 물갈이를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꼭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래도 유권자들이 기성정치인 싫어하는 비율이 좀 있잖아요. 상당한 비율로. 근데 저런 요구에도 어느 정도는 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모양새 좋게 좀 국회의원 오래 한 분들 중에 난 능력도 부족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돼 당에 이러면서 탁 던지고 나가는 자진 불출마 선언. 좀 폼이 살죠 그게. 네. 그렇게 되면 그 당도 좀 저 당은 보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네. 그 당을 위해서 뭐 좀 던지는 사람도 있는 당이네 이러면 그 당 인기가 좀 올라가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런 분들 이게 많이 못 봤어요. 17대 네. 때 제가 공천심사위원을 했는데 네. 이때 탄핵 우리 하기 직전에 지역구 심사를 다 했거든요. 이때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진들하고 36명을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겠어요. 만나서 설득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36명이 불출마를 했어요. 근데 물갈이의 후유증이 딱 한 곳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영남 지역에 물갈이 되자 출마를 했는데 참패했어요. 신인한테.
아 거기는 그 동네는 공천을 받아야 되죠. 그 당에. 아니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세종대왕이 와도 공천 아니, 안 받으면 그 안 되는 동네. 최근에 당에 이제 쓴소리를 좀 하면서 누가 나가라 이런 소리 해갖고는 그 물갈이가 안 된다. 전부 뭐라 그냐? 네가 가라 하와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 하지 말고 예.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라. 네. 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다른 정당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위 20% 지금 탈락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네. 그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네.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분모로 해서 네, 네. 그 비율이 20%가 하위 되도록 해서 여러 평가 지표를 해서 20%는 경선에도 참여 못하게 배제한다는 거죠. 네. 그게 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라. 그건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말고 저는 외부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초선도 쳐내야 할 사람들 많다. 응? 엉터리 초선 많다.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고 응? 그런 식으로 전원을 쳐내라. 일단 쳐내고 그 다음에 인재영입을 해라. 쳐낸 자리에 인재영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데리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니 나가라 내가 나가라.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앉아서 그런 식으로 물갈이하면 니 나가나 하와이 이 소리 나온다 이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더라고. 그럼 이 당의 소는 네. 누가 키우나.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에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우리 당도 재심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쳐내야 돼요. 쳐내고 물갈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내 17대 공심위 할 때는 네.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황 대표가 만나본들 아무도 안 나가겠다 소리 안 할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고- 대표님도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SNS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난 내 갈 길 가겠다. 아,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 앉아서 이 당에서 24년 있으면서 네. 얼마나 그 공헌을 했노? 내만큼 공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마할 때는 내가 결정해야지. 그 얘기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데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 네. 당 대표 대통령 후보 지냈으면 뭐 다야? 자기 마음대로 어디 나가서 공천 자기가 주나?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뜻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당은 당은 어디 공천 선거 나가라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평당원으로서 그러니까 경선에 나가시겠다. 아이 그 앉아서 경선하라면 경선하고 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공천 신청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 공천 신청할 때는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그건 그 내가 뜻이에요? 선택하는 거죠. 아니 그 이제 표현이 홍 대표님이 그렇게 세게 하시니까 네, 내가 뭐 마음대로 내가 나갈 지역 정해서 할 테니까 나 공천 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이. 그죠. 너 나가라 하와이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사실 홍 대표님은 네, 지금 마음과 말씀을 달리 좀 더 오해를 정확하게 받는, 하셔야 돼요. 저도 오해했다니까요. 네. 아니 원래 네. 당 대표를 지나면 상임 고문입니다. 예. 나는 상임 고문도 사퇴한 사람이야. 상임 고문도 안 하겠다. 진작 상임 고문도 사퇴한 사람이야. 하여튼 홍 대표님이 평당원이야.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올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프로그램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약간 오해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해명을 깜짝 하시고. 놀랐어요. 저는 예. 그걸 보고요. 아니 무슨 아니 진짜 무슨 당 대표 지냈고 뭐 네. 대통령 후보 지냈으면 다야? 왜 그 당에서 간섭하지 마라. 내가 내 공천 준다. 이런 식으로 들렸다고요. 자, 정치합시다. 이제 두 분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사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밖에서 네. 이 국회가 돔이 보이는 저 경치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네.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때마침 비가 그쳤어요. 이 마무리 말씀은 우리 밖에 나가서 예,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그러세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을 합니다. 나가시죠. 예. 네, 네.